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듀 2023 종목 장세 해가 해시태그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해 증시 폐장까지 6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증시를 되돌아보면 국내에서는 2차 전지와 로봇, 인공지능, 초전도체, 또 정치까지 테마주가 크게 늘어났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주 7개가 증시를 이끌어줬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BOJ의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연말까지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이제는 산타가 선물을 남겨줄 수 있을지, 또 2023년 결산과 새해 증시 전망까지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정말 연말에 산타 랠리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시장이 아주 환영을 하면서 반응해주고 있죠. 진정한 산타는 뭐 연준 의장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 추가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지 박사님 모셔보고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아닙니다. 저 예전에 주식 공부할 때 박사님 영상이랑 박사님 책 보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좀 새삼스럽게 좀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말씀,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좀 뭐 누구나 다 아시죠? 뭐 박사님 하면은 뭐 이 분석, 이 시장 분석의 대가라고 다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팬데믹 끝난 이후 2023년 올해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대가는 아니고요. 좀 오래 한 것밖에 없습니다. 30년 이상 하셨으면 대가시죠. 네, 아닙니다. 네. 올해 시장은 뭐 정말 화려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상반기에는 AI가 뭐 일을 벌렸고요. 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여름 살짝 뭐 주춤했다가 가을부터는 연준이 또 일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는 AI라는 꿈이 증시를 이끌어갔고 하반기에는 연준이라는 유동성 팩터가 증시를 이끌었다. 그래서 사실 AI라는 것은 뭐 약간 저성장 시대에 성장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그동안은 꿈을 먹고 살던 기업들이었죠. 그런데 올해 증시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뭐 M7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장이었죠. 그러니까 S&P 500개가 500개 기업인데 490개는 한 5%에서 맞아요. 네, 조금 요즘에 올라가지고 한 10% 가까이 올랐는데 그렇죠. 500개 종목 중에 10개 종목이 거의 한 50%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스닥이 이제 화려하게 됐고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뭐 일본 주식도 많이 올랐네요. 네, 일본 주식이 사실은 일본 경제가 뭐 어부질이 약간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중화권 증시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데 항생이나 뭐 중국 주식이 상장돼 있는 홍콩 H 주식 거의 뭐 20% 가까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화권 증시는 좀 와신 상담 중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뭐 고전하고 있고 장기채도 마이너스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TLT 20년채인데 이게 뭐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가 10년물이 5%에서 거의 뭐 4% 깼기 때문에 지금 거의 보합 수준까지 손실을 만회한 상태고요. 달러가 사실은 뭐 원화는 한 3% 정도 절하됐는데 어제 기준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조금 뭐 연초에 조금 강세를 보였다가 통화 정책 때문에 하반기에 반납하면서 지금
갈 길을 좀 잃은 모습. 아, 좀 얄밉네요. 문제는 달러가 다 일으켜놓고 본인은 보합이네요. 네. 코스피는 그냥 네. 막 중간만 하자. 1등은 못하고 네. 그래도 뭐 중화권 증시의 조금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그래도 성장주인 뭐 미국 주식 쪽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M7에 관련된 주식 단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식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거는 독과점이라 미국 나라에서 제재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장점인 거예요. 단점을 찾자고 찾았는데 그 자체가 장점이어서 저도 약간 자포자기하고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치로 수치로 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에는. 네,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지금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막 이렇게 꽃을 피우는 기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실은 산업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융합이라든지 또 파생산업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산업끼리 서로 붙어서 어떤 일을 벌일지는 모르죠.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런 불확실성, 좋은 불확실성, 성장에 대한 좋은 불확실성이 4차 산업, 좁게는 AI에 지금 집중돼 있다. 네. 그런 그 증시, 그 스토리가 올해 증시를 이끌었다. 알겠습니다. 역시 새롭게 나온 기술력이 AI, 특히 또 현실이 되면서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이게 점점 이제 파일을 넓혀가고 있는 뭐 온디버스 AI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내년에 바로 탑재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AI 반도체는 계속해서 부족하다 그러고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회사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 자, 이게 2023년에 좀 전체적인 좀 흐름이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FOMC 이후에 지금 이제 산타 파월이라는 별명까지 네. 좀 붙었잖아요. 점도표도 좀 한번 좀 살펴보셨을 텐데 12월에 좀 FOMC 회의 좀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 뭐 연준 위원들이 이제 중간값을 구하니까 내년도 금리를 보시는 것처럼 조금 중간값이 3번 인하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9월 달에만 해도 2번 인하라고 사람들이 봤는데,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19명 연준 위원들 중에 뭐 투표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있지만 아무튼 11명이 3번 이상 인하할 거다. 그러네요. 내년에 이제 그렇게 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가 바뀌었는가를 봤더니 실업률은 뭐 4.1% 그대로 내년도의 전망을 유지했고요. 9월 달 대비. 네. 성장률은 뭐 0.1%포인트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도 거의 3개월 전하고 뭐 비교했을 때는 변화가 없었고요. 달라진 게 없죠.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1.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번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이런 역산을 했을 가능성도 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거고요. 그걸 네네. 이제 전문 용어로는 보험성 인하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경기가 꼬꾸라지기 전에 미리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미리 뭐 피하는 네. 그러한 인슈런스 컷, 특히 내년 하반기 뭐 11월 5일에 이제 대선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9월 이후에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린다면 12월 마지막 FOMC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3번 인하를 한다면 6월부터는 해야 되고요. 3월이라고 시장이 지금 약간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오반 것 같고요. 존 윌리엄스 뭐 뉴욕에는 그 청재라든지 정도는 아니군요. 3월. 많은 의원들이 이제 조금 뒷수습을 파월 의장이 뱉어놓은 말을 조금 뒷수습했는데 네네.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3월은 조금 너무 과한 면이 있고요. 3월에 예고하고 6월부터 인하하고 그 다음에 9월에 한 번 인하하고 한 번은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내년 12월 18일인가요? 뭐 마지막 FOMC에서 한 3번 인하를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 약간 경제 지표가 만약에 상반기에도 좋게 나오면 네. 뭐 사실 2번 인하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뭐 경기 침체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거의 막
너무나 뭐 아래 시대 뭐 리세션이에요 해가지고 내년에 올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행해서 금리를 내린다. 사실 이런 것도 약간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경기 침체가 와서 다시 부양하려고 금리를 이해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선제대응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게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도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3번 인하를 한다면 그리고 연준이 보는 내년도 경제 지표가 만약에 현실로 된다면 경기는 연착륙하고 금리 인하는 경착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금리는 확실하게 내리고 경기는 연착륙된다면 그 두 조합은 주식시장에는 매우 환호할 만한 아주 서프라이즈한 환경이죠. 예,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미 그런 쪽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와중에도 약간 좀 경계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연준위원들이 10일 FOMC 이후에 폭증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좀 워워워 해주는 좀 발언을 좀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내리면서 내년 금리 내릴 것은 맞지만 시장의 기대는 너무 지금 섣부르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야. 3번 그렇게 빨리 뭐 3월 얘기하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간 것이다. 좀 연준 의장을 대신해서 약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자제시키는 좀 역할에 나섰어요. 좀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좀 뜨겁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미국이 빨리 반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술 발전이 결국에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사실은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뭐 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애매한 상태인데 S&P 500 PER이 뭐 18배, 19배 정도는 만약에 내년도 이익이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대로 한 10% 정도 올해보다 증가한다면 뭐 그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어. 네네. 우리가 뭐 한 그래도 업사이드를 한 뭐 10%는 봐도 돼. S&P 500 한 5,000포인트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 뭐 주가는 뭐 항상 공정가격으로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조금 가불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네. 뭐 그러기 때문에. 탐욕에 의해서 네, 그뭐 탐욕이 없으면 시장이 아니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업사이드로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뭐 오케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지금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강한 이유는 경제 지표보다는 확실히 기업 이익이 탄탄한 것 같아요. 뭐 내년도에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스코어는 사실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거의 20개월째 지금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기 선행 지수는 아시다시피 뭐 제조업 중심이니까 제조업 경기는 시원치 않은데.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네, 지금 보여지더라고요.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가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 나눈 대로 지금 AI 중심의 이제 뭐 혁신 성장 산업이 지금 주도를 갖고 있고 이게 또 독과점화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독과점이죠. 네,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지수로 표현되는 이 주식의 값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특정 종목종으로 기술의 독과점화 또 수익의 독과점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이 반영하면서 시장이 조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매크로 환경보다는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종목의 컨디션이 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매크로 전체적인 환경과는 약간 괴리를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올해의 특징이었는데 내년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가는 종목만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선수 교체는 또 일어나겠죠. 네네네.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뭐 조금 탈락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약간의 뭐 지금 기존에 주도했던 M7보다는 또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렇죠. 새로운 신기술 꿈의 주식이 또 올라올 거고. 갑자기 뭐 바이오가 올라올 수도 네, 있는 그럴 수도 상황이고요.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보다도 내년도에는 성장주가 좀 정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다변화되고 정교화되고 하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가는 그러한 뭐 좀 사이좋은 장이 아니고 몇몇 종목이 종합 몇몇 주가 지수를 올리는. 네, 그럴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국 주식에 좀 대입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먼저 여쭤봤는데 이제 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500선도 좀 힘겨워 보입니다. 뭐 지켰다 못 지켰다 뭐 우리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박스피 뭐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코스피는 요 2,500선을 좀 뚫고 내년에는 한 2,800선 예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레포트를 좀 보니까요. 그런 선까지 좀 가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지금 좀 지지부진한 거죠. 장기적으로 그렇죠. 봐도 사실 2,000포인트대를 3,000포인트대 안착을 못했잖아요. 잠깐 맞아요. 갔었지만. 잠깐 타치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은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서 조금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그러네요. 물론 2017년에 수출이 폭증했지만 그건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착시 현상이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이 월 500억에서 한 800억 달러의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코스피 이익도 상당히 조금 서프라이즈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못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부진한 이유는 뭐 구조적인 데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그런 장기적인 얘기를 떠나서 아무튼 뭐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뭐 한 2,200선이 1배가 조금 무너지는 선이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도 한 2,200선 정도는 지지할 것 같은데 2,200선. 네, 문제는 업사이드죠. 업사이드가 이끌어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그래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업사이드를 조금 내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도체만 가지고 3,000포인트를 도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합니까? 예.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뭐 K 컨텐츠라든지 네네. 다른 성장주에 이제 도움을 조금 음. 좀 골고루 받아야 한 번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을 계속 좀 지탱해 줬는데 이게 슈퍼 사이클에 걸리지 않으면은 참 주가가 같이 올라가기에는 그래서 박스피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다른 이제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올라오면서 같이 견인을 해줘야 2,800선, 뭐 3,000선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조금 우리나라 산업에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쪽에서 분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업의 다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동안 뭐 박스피란 얘기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한국 주식 징글징글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좀 보기 좋게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이분께 졸탄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킹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